3월 24일 화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의 전국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 모두 후보 경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컷오프 등을 지나서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대진표가 짜여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깔아뭉개고 독재로 가기 위해서 국회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 행정부도 장악했고 또 사법부, 검찰까지 장악을 했고 해체 또는 장악을 했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직간접적으로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는 좌파 독재를 처음으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지지율에 취해서 높은 지지율을 믿고 이런 식으로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패하게 된다면 또 헌법까지 개정하게 된다면 이제는 2028년 총선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이 완전히 바뀌느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7,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도 했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민주당이 어떤 전술을 쓰고 있고 지금의 전국의 현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거의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기 힘든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면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매달리게 됩니다. 여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살 길만 찾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넓혀갈 수가 있죠. 지지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있다. 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론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금 뜬 기사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유력한 전재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시계와 금품을 받았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와 전재수 부인을 불러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길게는 8개월 깔아뭉개던 것인데 합수본에서 조사도 했고 합수본에서 흘러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전재수의 측근이 이 시계를 수리를 맡겼다라는 이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르띠에 시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넘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일교의 시계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재수의 측근이 수리에 맡겼다라는 기록을 확보를 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700만 원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깔아뭉개고 있던 이 합수본에서 왜 전재수 부인, 전재수까지 조사를 하고 이런 기사를 흘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까르띠에 시계 이 수리를
전재수의 측근이 수리를 맡겼다. 이런 기사를 왜 흘렸을까? 이건 합수본의 이런 수사는 검찰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으면 이 중앙일보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재수와 싸우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재수 봐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봐주려고 하느냐? 지금 통일교 측의 윤영호의 진술은 현금 2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1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입증이 되어도 2,700만 원입니다.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입니다. 뇌물을 적용한다라고 해도 이 공소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7년이냐, 10년이냐, 그 기준이 3천만 원입니다. 이 지금 합수본에서 이 기사를 흘린 이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걸로 가져가기 위한 전재수를 이제 무죄로 털어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라는 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전재수가 국회의 의원회관에서는 이 보좌진들을 시켜서 문서 파쇄기, 문서를 다 없앴습니다. 증거인멸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사무소에서는 이 하드디스크를 밭에 끌어 묻었다. 밭에 갖다 버렸다. 이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공소시효로 덮을 것이다. 깔아뭉갤 것이다. 소위 말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다. 합수본에서. 이 주진우의 지적이 적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는 이때 즈음에서 2019년, 2020년 이때 즈음에서 전재수의 재산이 1억, 2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지금 합수본은 전재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특종, 이건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전쟁 추경을 하겠다. 25조입니다. 이재명이 손은 큽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돈 뿌리기는. 소득 하위 50%에 1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풀기를 또 하는데 이제 하위 50%에만 돈 풀기를 하겠다. 또 지금 석유 가격 안정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려 25조 원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천도 다 하고 선거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고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어제 다루고 오늘 다릅니다. 전쟁 협상 다 하고 있습니다. 양측으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메시지는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는 엄청난 전쟁을 하겠다. 또 오늘은 협상에 들어간다. 5일 동안 유예한다.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증시, 우리나라가 가장 진폭이 큽니다.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유가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보수파 일부에서 빨리 파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혈맹이니까 빨리 파병해야 된다. 이재명은 소위 눈치 보기였죠. 파병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스타일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란 전쟁이 협상이 되면 끝나는 건지,
이스라엘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엇박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입니다. 저기에 이제 역공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잘못하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지금 이제 5일 동안 또 휴전한다? 이란과 핵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종전 협상 아주 깊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파병 주장을 한 것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혈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것이 맞느냐? 또 우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미국의 우파 인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국민의힘의 나경원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을 곧 끝장낸다, 종교 탄압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는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것에 매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매달리는 혈맹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매달리는 부분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판단입니다. 이 균형감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국정에 대해서 전망에 실패하게 된다. 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 계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특검에서 밝혀냈다라고 하면서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 다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죠. 윤우진의 동생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검사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 이런 또 허위 사실을 했다. 이게 내용입니다. 거짓말 2가지 한 것이다. 전성배를 윤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만났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났다. 이게 거짓말 아니었느냐. 지금 이게 기소된 것입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2가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윤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게 인식의 차이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 거짓말은, 이재명의 2가지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대법원에서 이 거짓말은 직접적인 범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범죄 혐의와 관계가 되는 사람을 몰랐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토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 범죄입니다. 이런 거. 직권남용이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근데 윤 대통령의 건은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 있다,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이 후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가볍게 이 덕담, 좋은 이야기 한 것인데, 이 가짜로 이야기한 것인데, 후배를 비호해 주기 위해서 후배 검사를, 이제 그게 이 허위 사실이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이 선거법 위반, 이게 1년 이내로 끝날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권이 계속 독촉을 할 겁니다. 법을 지켜라라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1심, 2심, 3심이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은 3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지원받은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저게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재산이 뭐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이 형평성 부분을 짚어야 한다. 일찍부터 짚어나가야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정청래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다 장악하겠다, 다 차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도 며칠 전에 이거 뭐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제정을 못한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안 하면 스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가 87년 헌법 이후에 정말 민주당이 특혜를 노렸죠.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언제나 법사위원장, 이 위원장을 전부 할당해 줬습니다. 국회는 협상, 타협을 하는 곳이다. 이걸 민주당이 깨버렸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차지해버리고 이 국회의장을 하는 당은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으로 한다. 이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이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라고 합니다. 설마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 설마 했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이 무죄로 만드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법 이런 것들입니다. 공소청, 중수청을 통해서 검찰도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해체시켰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 왜곡죄 탄핵하겠다, 가전 협박, 뭐 민주당이 지난 3년 넘게 해온 것입니다. 줄 탄핵, 줄 특검 이런 협박을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전부 위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 위헌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위헌 법률, 위헌 입법, 위헌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다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지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국회도 다수당인데 행정부도 장악했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법부, 검찰까지 독재입니다. 이런 독재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지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이냐, 무너뜨릴 것이냐. 결정적으로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지지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힘이 절반의 승리라도 해야 한다. 절반의 승리만 한다면, 서울, 부산 선거에서만 이긴다면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방선거 전략이나 이 여론의 전략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 견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재명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다수 보수 국민들의 목소리, 보수 국민들의 이 지지율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여론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1심 판결 이게 나올 때쯤 해서 지난 1월, 2월 초까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겠다, 뭐 탄핵해버리겠다, 뭐 국민의힘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사사건건 국민의힘에 대해서 협박하고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지지율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해도 뭐 지지율 때문에 크게 무게가 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공격하고 뭐 이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식입니다. 더 급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전통적인 개딸과 뉴 이재명 지지층, 뉴 이재명, 이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게 더 큽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존재감도 없다, 공격할 필요도 없다,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필요도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갈등이 있고 저 갈등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력으로 이재명이 이 줄타기를 합니다.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강성 말도 들었다가 뭐 이런저런, 얼마나 지지율에 여유가 있고 배가 불렀으면 뉴 이재명 이것 가지고 지금 뭐 싸우고 이럽니다.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생긴 이 지지층,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중간, 뭐 보수,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뉴 이재명, 이걸 가지고 유시민은 뭐 이건 이익 집단이다, 전통적인 개딸들만이 가치 집단이다, 가치 지지층이다, 뭐 이렇게 또 분리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공격도 할 필요가 없는 민주당의 거만함, 오만함이 이런 정도입니다. 독재입니다, 지금은. 지지율을 믿고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동안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기존의 지지층만이라도 지키자. 또는 판단이 안 돼서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뭐 현실 정치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장동혁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더 많습니다. 저 허물어지지도 않습니다. 방법도 뾰족하게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의가 그 분위기가 허물어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또 지방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장동혁 리더십이,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여론이 이렇게 좀 나빠도 지방선거에서 적당히 하면 이 자신이 당권을 계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 자기가 1위다. 전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과 이정현, 그 다음 뭐 일부 유튜브 장동혁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스타일들이나 오랫동안 잘 압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듣기 싫겠지만 황교안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황교안이 이러다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장동혁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방선거 대충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하면 이 선거 때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2028년 공천권,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 정치인에게 그것만큼 듣기 좋은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패하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가장 큰,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 의사결정 집단은 현역 의원들의 의원총회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107명이 공동으로 장동혁 아웃하면 끝납니다. 버티고 싶어도. 그게 정치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인데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의원들 107명 장동혁까지 포함해서 결의문도 만들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후속
당 쇄신이 왜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지방선거에서 아무도 장동혁에 대해서 거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황교안 때도 이랬습니다. 황교안 때도 장동혁처럼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황교안도 그만큼 받았습니다. 당원들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장동혁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후보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장동혁의 지원 유세가 오면 이것 이외에 지금 장동혁이 뭐 15% 정도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로. 그럼 나머지 85%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후보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황교안도 그랬고 홍준표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지원 유세 요청을 안 해서 뭐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뭐 자기들 방식대로 중앙당과 따로따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지지층의 이야기에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신이 없어서든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지든. 송재TV 댓글에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양비론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양비론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해답,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제 평론이 양비론으로 들리는 것은 저는 어느 계파, 어느 뭐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 우파 전체, 또 그 중심인 국민의힘을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비론으로 비치겠지만 여기에는 이 문제가 있고 저기에는 저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하고 이걸 개선해야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논리 전개 과정일 뿐입니다. 잘 보시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소위 국민정당입니다. 종합정당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주장으로 뭉친 정치 정당이라고 봐야 하느냐, 또는 뭐 단순한 정치 집단,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국민 종합정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저 끝 좌파에서부터 민주당도 보수를 지향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우파에서부터 저 진보까지를 다 아울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정당이 될 수가 있죠. 양날개를 갖춰야 국민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뭐 진보당을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총선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당권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뒤에 대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강력한 집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입니다. 현역 의원들입니다. 이제 이 경선이 있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도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되느냐 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적정한 시점에 다시 의원총회를 가져야 할 겁니다. 방법은 소위 그 오세훈이 이야기하는 혁신 선대위가 아니고 선대위를 꾸리는데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을 보완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들을 모셔야 합니다. 폭넓은 국민정당에 걸맞는,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장동혁 대표로서는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이상의 어떤 뭐 당 쇄신 개혁을 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8개월의 결론입니다. 지금 뭐 장동혁 탓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이 체제에서 폭넓은 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야 합니다. 물론 장동혁이 중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많은 지원 유세 요청을 받는 사람,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사람, 당연합니다. 이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 이 후보 경선에서부터 새로운 인물,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정현의 공천을 놓고 뭐 친박은 살려주고 친이는 다 죽였다, 뭐 중진들 다 죽이고 지금 뭐 초선들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뭐 내용을 보면. 그런데 또 이 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이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3선 도전이고 5선 도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일리만 있을 뿐입니다. 또 상당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읽는다면 경선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야 한다.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다. 선대위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야 한다. 여기에서 이정현이 의식하고 했는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과거에 3당 합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당 합당처럼 이 전략적 연대, 보수파 대연합을 이제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때다. 그만큼 위기에 와 있다. 지방선거 뭐 좀 져도 대충 그 이후에 뭐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독재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될 것과 되지 않을 것, 장동혁 지도부에 지금 뭐 요구해서 안 되는 걸 굳이 요구해 봐야 서로 뭐 감정만 상합니다. 답도 안 나옵니다.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답은 의원총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선대위를 제대로 잘 꾸려야 합니다. 물론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보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이재명 독재 견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돌아섭니다. 저는 그 비율이 20에서 30%라고 봅니다. 박빙의 승부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고 정확한 분석 전당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안 되는 걸 잡고 계속 뭐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이 아니냐. 지금 장동혁 리더십을 보완할 길이 아니냐. 장동혁으로서는 지금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 전망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힘으로 보완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오세훈이나 뭐 계속해서 장동혁 비판, 아마 지금은 뭐 친한동훈계냐 오세훈이냐 뭐 이준석이냐를 떠나서 서울 부산에 나온 후보들은 뭐 친한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장동혁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야 표가 되니까요. 대구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표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거의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거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독재로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도발적인 주장을 담은 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위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고 또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죠.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인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한국 정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극심한 불균형에 있다고 딱 꼬리버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저희가 총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양당의 현실을 보고 왜 독재라는 말까지 나왔는지 그 근거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비판의 방향을 야당으로 돌려서 그들의 문제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법과 이 싸움에 과연 무엇이 걸려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열어보죠. 두 정당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 상황을 왜 그냥 정치적인 다툼이 아니라 위기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들이 보는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던지는 가장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좌파 독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걸까요? 행정, 입법, 사법부까지 사실상 권력의 모든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아니, 독재라니? 정말 센 단어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자료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딱 꼬집어서 지목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까르티에식의 스캔들이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전재수 의원이 연루된 뇌물 혐의인데요. 이 자료는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이 주장의 핵심이 보입니다. 왼쪽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혐의 내용, 현금 2천만 원의 시계, 여기까지는 그냥 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오른쪽, 해석 부분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일부러 시계 가치를 좀 낮게 잡아서 전체 뇌물액을 어떤 기존선 밑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의혹이죠. 심지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까지 있는데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3천만 원. 이게 바로 그 마법의 숫자인 셈입니다. 법적으로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바로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아주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증거를 3개나 더 댑니다. 첫째, 선거를 앞두고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는 것. 둘째, 사법 시스템이 마치 기울어진 저울처럼 야당한테는 엄격하고 여당한테는 너그럽게 적용되는 이중잣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지켜온 협치 관례를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려는 계획까지. 이 모든 게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 폭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분석이 여당만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위기에 빠진 야당, 국민의힘 내부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리더십을 딱 2종류로 나눠요. 왼쪽처럼 자신감 있는 리더는 자기 지지층을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오른쪽처럼 자신감 없는 리더는 기존 지지층에만 갇혀서 안으로만 파고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바로 이 두 번째, 자신감 없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비유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었던 황교안 전 대표 시절과 지금이 똑같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내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인기가 많을지 몰라도 정작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현장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리더십의 한계를 정확히 꼬집는 말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은 폭주하고 다른 한쪽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위기를 타개할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의원들 다 모여라. 위기 상황이라는 걸 공유하자는 거죠. 둘째,
현 정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공동선대위를 꾸리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스타 정치인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어때요? 사실상 리더십 교체에 가까운 굉장히 구체적인 처방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분석과 해법이 결국 가리키는 단 하나,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이 정당의 운명, 아니 어쩌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게 이 자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지지층 말고도 실망해서 떠나 있긴 하지만 마음만 돌리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이탈 보수층이 20에서 30%나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표심을 깨울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절망적인 판세를 뒤집고 박빙의 승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여당의 독주 체제가 완전히 굳어져서 4년 뒤에 2028년 총선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선거가 될 거다. 와, 정말 섬뜩한 경고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한 정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정당이 스스로 내린 처방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박기랑 싸우기 전에 안부터 고치자는 거였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분석의 주장처럼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리더십을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법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런 인위적인 수술이 오히려 더 큰 내부 갈등을 불러오는